심각한데 이거 진짜 심각한데. 아니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또 올랐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인가 뭐 그렇죠. 기름 수출 뭐 금지했다고. 맞아요. 팜유 수출. 네. 팜유. 네. 그것도 가격 엄청 올랐다고. 엄청 올랐어요. 다 올라면 요새 안 오른 게 없는 거.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보면. 예. 안 오른 건 저희 출연료밖에 없어요. 또 동결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실 건가요?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는 사실 지난 2년 되게 이제 힘들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좀 이제 살아날 만했는데 2월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다 악화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금리도 오르죠, 환율도 오르죠. 그다음에 국내 물가도 이제 다 오르는 것 같아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는 이제 4.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그 당시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와.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한테 더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일단 기름값이죠. 휘발유값 같은 경우는 이제 28.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한 42% 정도 올랐죠. 보면 석유류가 어마어마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득 넣으면 한 10만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차가. 요즘에 가득 넣으면은 12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13만 원 가까이 나와서 와, 이거 차가 오래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 이제는 휘발유 가격하고 경유 가격하고 거의 같아지는 이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석유, 뭐 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제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어디나 다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가격들이 이제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즉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원자재 현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재 현물 지수는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사가 주요 원자재,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식량 자원인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만든 지수예요. 전쟁 발발 이후 일주일, 3월 초에 보면 원자재 현물 지수 상승률이 자그마치 13.2%까지 이른 거죠. 네. 그런데 1974년 이제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휘청거릴 때 그 당시 올라갔던 비중이 이제 9.67%였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제 급격한 상승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사, 경제 역사를 이제 보통 볼 때 보면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네.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약간 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갱신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면 사실 다른 게 다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나 제일 많이 오르는 것들은 이제 석유, 그다음에 가스, 천연가스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제 전쟁이 시작할 때 엄청 올랐다가 그다음에 좀 내려갔어요. 좀 내려간 상태이긴 하지만 4월 29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한 61%,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148%, 그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는 250%. 예. 3배. 근데 이게 에너지가 막 오르다 보니까 진짜 뭐 이거를 무기로 삼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야,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러시아가 자기의 천연가스, 뭐 석유 이런 거를 수입해가는 국가들한테 러시아 화폐인 루블로 결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С 1 апре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российски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они должны открыть рублевые счета в российских банках. Именно с этих счетов будет вестись оплата газа. 그래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안 줘? 안 줘? 그렇죠. 끊는다. 공급을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들 설마 끊겠어? 라고 했는데 이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그냥 빈말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얼마 전에 보여줬죠. 지난 4월 26일 날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가 루블화 결제를 이제 거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두 나라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던 거죠. 쌤, 왜 러시아가 굳이 루블화로 받으려고 네. 안가님을 쓰는 건지 그렇게까지
가스를 다 차단하고 이러면서 네네. 왜 그런 좋은 거예요? 질문이십니다. 왜 러시아가 루블화로 받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보면은. 네. 사실 우리는 항상 외화로 받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게 달러 네. 아니면 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그렇게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입 물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라고 그러면 이 전쟁을 결심한 지도자들한테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든 이 환율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루블을 찾으면 루블화 가치는 오히려 전쟁 전보다도 더 네.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무기화를 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큰 노림수는 그거죠. EU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구할 수 없어가지고 배급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또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때쯤 됐을 때 추워서 어두워서 이제 힘들다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맞서는 단일한 대오를 딱 만들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서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라는 건 그만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네. 엄청나게 풍부하다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그러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중국, 러시아 이런 땅 큰 나라가 많이 있을 맞습니다. 일단 땅덩어리가 네. 커야 깔고 앉아 있는 게 많아요. 오, 깔고 앉아 있는 게 깔고 많아. 앉아 있는 근데 예. 사실 전쟁이 나기 전까지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보통 석유 그러면 제일 많이 나는 게 어디 같으세요? 사우디. 중동.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만수르, 그러죠. 만수르.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아, 기름이 제일 많이 예, 나와. 그래서 석유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 세 나라가 비슷한 비율인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1등하는 이제 비중이 높아진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이제 한 16% 정도로 해가지고 세계 2위예요. 그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로 세계 6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자원 말고 뭐 금도 세계 1등이고요. 금? 금이 러시아가 1위라고요? 러시아가 1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옛날에 왕조들 네. 보면 막 궁전에다가 금치라고 막 이러잖아. 금이 많구만.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이런 막강한 자원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유럽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리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곳을 수입하는 것보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제일 싸고 네.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보통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보면 EU 전체 수요량의 한 40% 정도를 이제 러시아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EU 쪽, 그러니까 서유럽 그쪽의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주로 러시아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육지로 연결돼 있잖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를 전 세계 어디서든 갖고 올 수 있지만 가까운 나라에서 갖고 오면 비용이 아무래도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대해서 이 유럽 국가들은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에너지들을 이제 러시아한테 의존해오고 있던 상황이 이제 유럽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던 차에 갑자기 공급을 딱 끊으니까 하루아침에 천연가스 가격이 그나마 더 비싼데 또 4% 이상 이렇게 올랐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에너지 자원을 EU가 다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에. 네. 근데도 EU가 똘똘 뭉쳐서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진짜 대단한 결정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막 완전히 똘똘 뭉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서로가 내부를 또 보면 있어? 조금 또 이야기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되게 모순된 전쟁이다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매일 가스 원유 대금으로 유럽 각국들이 러시아에 보내는 게 한 8억 유로쯤 가요. 매일. 그러면 전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00일이 됐다. 네. 그러면 한 800억 유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때 이제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어요.
오. 전쟁을 했더니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다 오르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야, 지금 이것만 해도 뭔가 후덜덜하고 벌써 네. 엄청난데 식량까지도 러시아가 또 꽤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긴 또 가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렇죠. 사실 에너지 가격도 에너지 가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사실 식량 가격 폭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제 네. 밀에서 특히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3월 7일 밀 가격, 즉 농산물 선물 시장에 이제 밀 가격이 한 달 만에 70% 올랐습니다. 우와, 야, 70%요? 네. 더블이네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대 이제 밀 생산국가가 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거죠. 제가 뉴스하면서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 세계인들의 칼로리의 12%를 책임지고 있다. 칼로리의 10%. 예, 그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 농업 강국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밀 같은 경우도 두 나라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세계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세계 공급량의 20%.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야, 같은 경우도 해바라기 씨유. 예.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이제 세계 1위거든요. 맞아. 그래서 두 나라를 합하면 한 80% 정도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항인 흑해 지역이 다 막혀가지고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지금 6월 달까지 밀이나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을 다 수출을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입니다. 이집트. 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아, 밀 많이 먹나 보구나. 삼시세끼 빵을 먹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집트 인구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1억 넘어요? 1억 예. 2천만. 1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예. 인구가 이집트 인구가 예. 1960년대, 70년대 한 2, 3천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1억 명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이제 늘어난 거죠. 아니 거기는 무슨 뭐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거 없나 봐요. 예,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역시 이집트답게 인구도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가 보니까. 인구 구조가 딱 피라미드죠, 보면은. 그러니까 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보조금을 지불해서 그 빵 가격을 낮춰놨는데 네. 관광객은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네. 그런데 밀가루 가격은 이만큼 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가 네. 이제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또 이제 사회 문제로 그렇습니다. 연결이 된 정정 불안.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사실 되게 두려움에 떨면서 네. 이 밀 가격 그래프를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 그다음 폭동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이게 밥상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네요. 아니 근데 당장 이게 내 지갑만 걱정을 했지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어질 정도로 폭발할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에, 진짜로 아니 나도 당장 빵 안 준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될 거가 그러실 것 같죠. 어렵네요. 의식주 문제는 예, 진짜. 사실은 근데 그런 장면이 한 10년쯤 전에 있었어요. 10년 전에요? 예.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쯤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0년대 우리나라인가? 초반. 2010년, 11년 뭐 이럴 때. 아랍의 봄? 그렇습니다. 뭐예요, 역시, 그게? 역시 슈카님이시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아랍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이 많았고 오랫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독재 정치로 하던 나라들이 많았는데 2010년, 11년을 거치면서 반정부 시위가 중동 지역에 폭발적으로 이제 넓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들이 들어섰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아랍의 봄 시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억압적인 정치 구조에 대한 반발, 네. 그다음에 부패에 대한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밑에는 다른 요소가 깔려 있었어요.
2010년에 러시아에 이제 네. 극심한 감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수출을 중단해 버립니다. И нужно формировать резервы будущего года. Как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запас карман не тянет. 수출을 중단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밀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2020년에는 문제는 그 네. 당시 올랐던 가격보다 지금 오른 가격이 더 높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런 반정부 시위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이 돼서 또 중동 지역에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중동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에너지 가격에 또 핵심 키를 잡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다시 또 한 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쌤, 근데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나요? 뭐 지금부터 밀을 심어서 하긴 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종자가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있으면 알아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생산량을 가지고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도 못 먹여 살려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80억이라는 사람이 먹고 사느냐? 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료. 네. 근데 또 묘하게 러시아는 이 비료 시장에서도 세계 탑입니다. 와, 없는 게 러시아가. 없네요. 예. 뭐 자원. 야, 러시아가 뭔가 많이 하고 있다. 네. 러시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비료 수출국 중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비료를 만들려면 이제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석유가 가스가 아니면 석탄이 풍부한 나라에서 그런 비료 산업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비료 산업이라는 것들은 몇몇 나라에 집중돼서 그 나라가 다 만들어서 세계가 돌려 쓰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데 작년서부터 사실 비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물론 뭐 주말 그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심고 키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말 농장에. 주말 농장. 같은 거. 예. 거기다 뿌리는 비료도 올랐대요. 근데 심지어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농사 하시는 분들이 비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올해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료 가격이 올랐는데 당시만 해도 농산물 가격은 거기에 맞춰서 못 올라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줄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바로 지금 미치고 있는 건가요? 있죠. 어떤 영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곡물, 이제 쌀이나 이제 네. 밀 이런 곡물 자금줄 같은 경우가 이제 23%예요. 23%요? 예, 23%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밖에 안 예, 되나요?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1% 정도의 곡물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죠. 자금률이? 예. 그러다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7위의 이제 그 곡물 수입국이에요. 큰 손이에요. 곡물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되게 큰 손입니다. 보면. 땅벌이 조금만 돼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땅에서 최대한 수익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하우스. 하우스죠. 네, 비닐하우스라고 보통 부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이 요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비닐하우스 빌렸어. 면적이 어떻게 1등이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그린은 안 보이고 화이트만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비닐만. 예. 이럴 수가. 비닐로만 다 덮어씌운 어디서 거죠. 비닐하우스 당종다 찍고 있어서. 그렇지, 예. 그렇지. 하이트만 보여. 그래서 1년 365일 고깃집 가면 상추쌈 주세요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 예. 근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겨울에 사시사철 상추쌈을 먹고 2월 달에 딸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비닐하우스. 다 에너지를 에너지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석탄이 됐던 석유가 됐던. 사람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 주면서 잘 자라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다가 더 필요한 거는 석유나 에너지원을 주면서 잘 자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체 문제가 아니고 식량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쌤, 그동안에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석유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가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석유의 시대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석유.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석탄. 아, 그때 석탄이었나요? 산업혁명 이후? 예,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고요. 답을 바꾸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네. 1857년에 루마니아가 최초로 산업적 목적으로 이제 석유를 뽑아쓰기 시작을 했어요. 루마니아가요? 예, 루마니아는 꽤 오랫동안 산유국이었어요. 산유국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석유의 시대는 한 100년 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석유가 참 희한한 게 네. 석유에서 별의별 걸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에너지의 어떤 패권을 갖고 있는 게 예. 석유일 수밖에 없지. 아, 뭐 플라스틱 같은 그렇죠. 거, 뭐 맞습니다. 스타킹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쓰는 석유량이 도대체 얼마일까 한번 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지금 나오고 하루에 화면에 보시면은 한 1억 배럴 정도 써요. 야, 하루에 전 세계. 예, 전 세계 다 쓰는 양을 합하면 1억 배럴을. 배럴이 엄청 크지 않나요? 그렇죠. 드럼통 한 통보다 네. 좀 작은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1억 그러니까 매일 저런 통 1억 개가 쫙 쌓여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이 그래프 보면 석유의 시대 끝이 아니라 지금 한창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204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가다가 그 이후에서는 좀 꺾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하. 저기 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뭐 기후 변화도 네. 있고 화석 에너지 사용 줄이고 대체 에너지로 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뭐 석유 소비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네요. 근데 이제 슈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질까요? 미국. 유럽. 이유. 그렇죠. 어. 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라고 보통 생각하는 나라에서 석유 소비량은 늘지 않아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디서 느느냐?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개발도상. 그렇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당장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의 그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네. 자동차로 바뀌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아, 사실 중국, 인도, 뭐 아프리카 이런 인구 합해 보면 40억 명을 훌쩍 넘어요. 다른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석유 소비량 자체가 단시간 내 꺾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풍력, 수력, 뭐 기타 재생에너지 막 쓰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에다가 돈을 좀 더 팍팍 다 투자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네. 이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빨리 해서 많이 해서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끊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랑하고 있죠. 우리가 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힘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작년에 유럽에서 전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면 너무 허망해요. 뭐지? 허망하다고요? 예. 왜 그랬을까?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어머,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었어. 불어요. 네. 어? 왜 안 부냐고 어머나. 물어보기도 참 그런데 참 민망스럽다. 예, 뭐 영국을 비롯한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한 네. 25% 정도를 전체 전력 생산에 25% 정도를 풍력에서 충당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작년 한 4월 달부터 바람이 안 불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20을 어디서 갖고 오냐? 천연가스. 제일 좋은 게 천연가스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유럽에서 갑자기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저렇게 이제 치솟게 되는 거죠. 무섭게 치솟네요. 예. 천연가스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한테 우리 좀 더 필요하니까 더 주세요라고 유럽 국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 주겠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아니 뭐 올해만 잠깐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렇게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에 전부터 올라가고 21년 있었다. 상황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 비싼 천연가스를 가지고 떼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전기 요금도 당연히 몇 배씩 뛰는 거죠. 뭐 1, 20% 오른 게 아니고 막 몇 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든 21년만 지나가면 별 문제 없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22년에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빵 터지면서 이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그럼요. 다 계산해서 들어왔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는 거를 여실히 깨닫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저쪽이 우리한테 강하게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제재를 하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а мы хвастаться не будем. Мы будем 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если потребуется. И хочу, чтобы все об этом знали.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올해 폭풍이 불어서 예, 갑자기 이 풍력 발전소가 막 돌아가면은 예, 저것도 가격 좀 떨어지고 예. 요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풍력 발전의 가장 한계는 그거잖아요. 밤에 다들 자고 있는데 발전기만 열심히 돌아서 만든 전기는 쓸 데가 사실 없어요. 수요가 없을 때 만들어진 전기는 버려지는 전기잖아요. 아 진짜?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바로 충전이 안 보내는- 됩니까? 전기가 저장이 잘 되면 저희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선가 다 저장해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저장하는 게 아니구나. 예. 계속 돌려가지고. 쌤, 근데 네.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갑자기 중단하겠다. 유럽에도 수출 중단하겠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저장해놔야 될 양에 비해서 지금 한 7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저장해놔도 지금 불안할 판인데 저장량 자체가 되게 적은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가스를 탁 잠그면 이제 네. 바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많은 나라들이 큰 저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축구장 뭐 몇십 개만한 뭐 저장 시설들 땅 밑에도 이제 있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누가 이 저장 시설을 갖고 있지? 찾아보니까 한 20%는 러시아 국영 기업인 뭐 가즈프롬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 가스 저장 시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 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상황이죠. 와. 사실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니까 그 기업이 가스 보내고 저장도 하고 예 그다음에 수요자들한테 나눠주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거지요. 야,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은 춥고 혹독하다. 어두운, 배고프고. 예 그런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참자 이게 자유를 위한 추위다. 아,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사람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보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빨리 끝나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러시아한테 의존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낮춰보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낮춰보자라는 노력이 뭐 미국에서 들여온다. 아까 그렇죠. 1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1,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그러면 한 50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1,000을 어떻게 줄이냐를 가지고 EU가 최근에 이제 리파워 EU라는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00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LNG를 들여오죠. 미국이 됐던 카타르가 됐던 아프리카 어디 나라가 됐던 LNG를 한 500 정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은 기존의 재생에너지라든지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EU 이제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낮춘 온도, 뭐 옥상이나 평화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세계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 에너지를 가지고 전쟁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사는 세상은 1991년 이후, 즉 소련이 붕괴하고 네. 냉전이 끝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로 살아온 시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더 지나서 한 2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91년부터 한 2017년까지는 대단히 평화로운 시기였을 것 같다. 되게 이상한 시기였다. 아, 그 이상한 거다. 예, 싸우지도 않고 뭔가 다들 잘 살아보자고 서로 협력하는 인류 역사상 이런 시기가 3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는 되게 신기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어디 대피소에서 강의하신 거 아니에요? 큰일 나갖고. 아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간의 세계의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하자 보면 세계화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70년 역사의 공산당 깃발이 내려지고 세계가 지금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공산당 해산 결정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화로웠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이가 40몇이니까 30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계속 이런 줄 알았지. 뭔가 이상적이었던 건가요? 세계화에서 함께 무슨 다 그렇죠. 같이 지구촌 세상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 그전까지는 신경도 안 쓰던 환경 문제도 한번 잘 해보자라고 그러고 인권 문제도 다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회의에 막 세계 100몇십 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여유롭고 행복했던 시대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한테는. 그럼 이제 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다 쪼개지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이제 균열의 시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는 건 당연한 흐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몇 번 전 세계를 세계화의 물결로 이렇게 다 덮어놨다가 또 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강해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봤던 세계화가 쫙 왔던 것들은 한 2008년 전까지 정점을 한번 찍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어졌던 EU 재정위기,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되던 이제 미중 이제 무역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생각들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전처럼 하는 게 맞을까? 이 룰에 따라서 가는 게 우리가 제일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전에는 위아더 월드를 외치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가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 형이 떠나서 그런가요? 위아더 월드가 안 좋아. 그렇습니다. 아련한 추억들이 다들 계시는군요, 보면은. 그래서 그럼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탈세계화다. 경제 블록화다. 예. 맞습니까? 끼리끼리. 아직까지 경제 블록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도생. 예. 더 안 좋은 말. 그거나 아닙니까? 더 최악인 거 그거나 같은데. 차라리 블록이라도 약간 되지. 팩트 폭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네. 그 모든 나라들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침략한 나라를 잘못했다라고 타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모습보다는 다 계산기를 두들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러시아가 석유를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팔 데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좀 싸게 사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던 나라들은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애매하게 가져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막 지금 러시아 걸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의 이제 천연가스와 원유를 이제 들여오기로 할인된 가격으로 들여오기로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기 지났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제재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린 참여 안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금융 제재 때문에 괴로우면 우리 인도 은행이 도와줄게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서. 인도도 되게 독특한 게 쿼드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예, 아니 그 부처의 나라 아닙니까? 인도? 부처라니요. 힌두교. 힌두교입니까?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러시아 침공 이후에 유엔 긴급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뭐 이런 이제 결의안 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193개 회원국 중에서 실제로 보면 한 40개국 나라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 한 17개 나라가 그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채택을 했는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를 압박했을 때 우리가 동참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차라리 힘든 상황에 있는 러시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라는 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 전에 이제 점점 취약해지고 있던 이 세계화라는 틀 자체가 본격적으로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끼리도 줄서기랑 눈치 싸움을 어마무시하게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회의장에 가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딱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 예. 야, 다 계산기 두드린다는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러시아 말고도 또 이렇게 에너지 가지고 또 이렇게 무기화하는 또 이런 나라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식량이 있었죠. 식량.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각종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 예, 자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광물 자원, 뭐 물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네.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고 전기차 공장,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전기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예, 인도네시아에.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단일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니켈을 생산하는 배터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원료.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많은 풍부한 자원이 그동안에 원석 형태로 제일 부가가치가 낮은 형태로 다 팔려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 들어와.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 역량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자원 무기화라는 말이 네. 사실 옛날에 있다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돈 주면 어디서나 다 사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각국이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입장 바꾸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도 이해는 가네요. 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도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원 무기화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바로 옆 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 그렇죠. 뭐였지? 히토류인가? 맞습니다. 뭐 이거 있었는데. 히토류. 히토류가 뭐냐 그러면은 한자로 생각해 보시면 희귀한 흙이에요. 말 그대로. 희귀한 흙. 아, 예. 그냥 히토류. 예, 히토류예요. 우리 주기율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 보면 17종을 가리켜가지고 히토류라고 부르는데 사실 땅 파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가공하기 좋을 만큼 잘 모여 있어야 이제 가공이 쉽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중국에 많은 거죠. 역시 또 땅이 그래서 예전에 네. 덩샤오핑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되면서 이 히토류의 가치는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어디에 쓰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자석을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끝말잇기 할 때 이 단어 쓰면 절대 안 되는 게 네. 네오디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뮴자 네. 끝나는 거. 예, 이거 쓰면은 안 되잖아요. 보면은. 네. 이디듐. 근데 네오디뮴 같은 경우를 쓰면은 이 자석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근데 자석이 힘이 세면 셀수록 전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이제 뭐 무기화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좋은 이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네.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그 자원 무기화 이야기할 때 뭐 니켈이라든지 뭐 코발트, 뭐 구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 중국으로 와요. 우리나라에서 캔 거를 중국으로. 다 뭐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를 캐던 구리 같은 경우는 칠레에서 캐던 네. 어디서 캐던 일단 중국으로 갑니다. 2차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르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네, 공장들이 우리나라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은 전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시 세계의 공장답군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였네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사람들이 그동안에 중동의 석유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라고 했는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필요한 풍력발전 터빈이라든지 많은 전기 시설들을 연결해야 되니까 구리선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의존을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 거군요. 사실은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중국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거는 이런 히토류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뭐 이런 곳에 많이 쓰고 있는 마그네슘 네. 같은 경우도 99.8%가 지금 중국이 의존하고 있어요. 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이라고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네. 리튬의 원료인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중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이라든가 어떤 무역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항상 해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면 약속한 시간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체제 자체가 이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은 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지?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뭔가 남한테 이제 우위에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자원 무기화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옛날 석유 무기화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왔던 이제 재생에너지, 뭐 탈탄소 이런 흐름들이 또 다른 이제 자원의 무기화, 의존도 심화 이런 거를 갖고 온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쌤 그럼 뭐 인도네시아 니켈 대한민국에 뭐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핵심 산업인데 반도체, 어떡해요? 반도체. 나무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하 자원은 딱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텅스텐하고 석회석하고. 텅스텐하고 석회석? 그걸로 뭐 할 수 있나요? 텅스텐은 뭐 기계 만드는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석회석은 시멘트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멘트가 제일 싸니까. 아, 그래서 회색 도시구나. 우리가 석회성이 많이 나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업체들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은 나라들의 이제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 네.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또 소프트웨어 이런 걸 살펴보면 또 미국에서 공급해주고 그런 상태인 거죠. 아니 쌤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텅스텐과 석회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조금 그 고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 에너지 전쟁 뭐 텅스텐 무기화? 뭐 뭔가 무기화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큰일이다. 답답하다. 쌤, 근데 예. 전쟁이 끝나도 뭔가 지금의 이런 양상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에너지 전쟁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2021년 12월 달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힘든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 2023년 또는 24년쯤 되면 좀 안정화 추세에 갈 거다. 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꽤 비싼 수준에 계속 있을 것이고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배럴당 100달러는 훌쩍 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쟁이 한 2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지금 씨를 못 뿌렸어요. 땅이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밀 농사는 씨를 못 뿌렸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밀농사 질 사람들은 전쟁 나가서 나갔죠. 뭐 다치고 죽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산물 가격은 계속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지고 그러면 시위를 하고 그러면 정권이 엎어지고 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야. 아니 뭐 아랍의 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아랍의 봄 시즌 2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랍의 가을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이 이제 뭐 온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전쟁이라는 더 큰 여파를 맞았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이게 대부분 영향이 좀 큰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 같더라고요. 에너지를 막 그렇게 수입하고 식량도 그렇죠. 수입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이게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네.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곡물 수입은 7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계에서 7위. 그보다 더 높은 게 자원 수입, 에너지 수입 같은 경우는 4위입니다. 세계. 야, 땅은 세계에서. 조그만데 뭐 이렇게 야. 많이 수입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많이 썼어 우리가. 우리가 내가 에어컨을 많이 켜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간 제조업 국가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전기와 그 석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높은 부가가치를 얹어서 해외에 팔아서 그것들을 돈을 벌어왔던 거죠. 참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런 어떤 효과, 다른 풍선 효과로 좀 더 돈을 네. 많이 버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타격이 크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내용을 쭉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에너지도 뭐 수입 없어. 없고 수입도 아니고 식량도 뭐 자금률 뭐 그렇고 그러면 식량이나 아니면 뭐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또 약해요. 재생에너지 잘 되는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덩어리가 커야 돼요. 땅덩이요? 예, 땅이 커야 이쪽 쪽에서는 비가 내려도 저기서는 햇빛이 쨍쨍해서 뭐가 되고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도 저기서는 바람이 불고 혹시 통일을 하면 조금 괜찮아집니까?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물 할아버지 조금 넓은 데서. 바다 넓은 건 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상 풍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은 네.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에너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그 석유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탄소로 뿅 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에너지라는 달라진 것 것들은 항상 그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죠. 과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동물의 힘을 빌려서 이동할 때 갑자기 산업혁명한다 석탄을 쓰고 석탄에서 석유를 쓰고 그러면 그 전에 투자했던 것들은 사실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렇게 쉽고 간단할 리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 같이 가진 게 없는 나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깨끗하고 저렴하고 이것들을 처절하네요.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는 거죠. 처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좀 긍정적인 말씀 없습니까? 저희 지금 사실 너무 사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여유 있거나 풍족하게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각박했고 힘들고 쏟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또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보면 아름답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빙판길에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남들을 제끼면서 왔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도 과거처럼 갈 수 있다,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훨씬 많은 부호 그리고 훨씬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한민국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